새누리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의원 질의해 주시고. 금감원장님, 지난 5년 동안 그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2011년대 2069를 기록한 뒤로 지금 현재 8월 기준으로 1941이 대개 2000에서 박스권으로 지금 주가가 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지수는 종합. 예, 그렇습니다. ELS 상품은 물론 종합주가지수에 연동되는 건 아니죠. 이게 선물 옵션이 아니니까. 예. 그런데 한번 저 광고를 한번 화면을 봐봐 주십시오. 한 금융회사가 ELS 상품을 추천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연 6%의 기대 수익률, 최대 9.2% 수익 가능한 원금 보장 ELB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연 6% 심지어 15%까지 수익 가능하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은요 1% 지금처럼 초저금리 시대는 1% 이자만 더 받을 수 있으면 그거에 유혹이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ELS 등 파생 이 상품과 관련해서 3년 동안요 계속 증가해서 총 222조가 지난 3년 동안에만 팔렸습니다. 최근에 ELS 가입이 그 90조가 넘어가고 있고 지금 폭증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런데 이 중에서 14%에 해당되는 32조가 개인에게 판매됐습니다. 문제는 그 중에 또 30%에 해당되는 9.5조, 9조 5천억이 60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지금 판매됐고 그 비율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ELS 수익률을 보면요. 원금 비보장의 경우에는 2012년도 8.7%에서 작년에 1.3%로 원금 보장의 경우에도 3.5%에서 작년에 2.5%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말이에요. 이 60대 이상 고령자 중에서 이 ELS 상품과 관련해서 원금 보장형을 사신 분은 12%에 불과하고 무려 88%가 다 원금 비보장형. 다시 말해서 수익은 높으나 원금 보장되지 않는 것을 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파생 상품은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생 상품은 개인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복잡한 파생 상품을 60대 이상 고령자들에게 원금 비보장형으로 판매하는 행위 이게 적절합니까? 굉장히 뭐랄까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심해서 할 정도가 아니고요. 최근에 ELS 주가 조작 사건까지 연이어 발생해서 SK증권 압수수색 들어가 있죠. 예. 다시 말해서 이 위험성에 대한 불안전 판매에 넘어서서 이제는 ELS 주가 조작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도 리만브라더스 사태는 모기지증권에서 시작됐긴 했지만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진 것에는 파생상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파생상품 판매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파생상품과 관련해서 불안전 판매 등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특히 이 60대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고 지도 감독에 참고를 더군다나요.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도입했던 고령자 보호책이 있었어요. 투자 숙려제도도 있었고 가족 조력자 확인 서류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전문적으로 제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폐지해 버렸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지도는 폐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회사가 내규로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그걸 왜 지도로 폐지합니까? 지금 이렇게 고령자에 대한 판매가 급증하고 있고 불안전 판매가 거의 확실한데 다시 강화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화된 조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65세뿐만 종합국감 때까지요. 네. 이 ELS 고령자 판매에 대한 종합대책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오늘 분식회계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법을 통과시켜서 소위 이 재무구조가 안 좋아서 분식회계 위험도가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정감사제를 확대하도록 외관법을 개정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정감사제가 확대돼서 작년에 114개 곳을 대상자로 두고 최종적으로 78개를 예, 지정했지요.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1곳이 기존의 감사인이 그대로 지정됐습니다. 3일 회계법인이 6개, 그다음에 삼정이 6개, 안진, 지금 이 대우조선해양 회계가 법인이었던 안진도 6개를 재선임받았습니다.
이거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죠. 그 부분이 10년 전에는 정기감사인을 배제하도록 하다가 작년에 또 귀책 사유 없는 사람은 그 배제하는 게 부담이 지정감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예. 기존 감사인과 유착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정 감사를 할 경우에는 기존 감사인은 배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그 저희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서 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죠. 예, 의원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다 엄정한 감사를 위해서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 그걸 개선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하셔서 종합감대 해주시고요. 앞서 박병석 의원님 질의에서 감사 영역과 컨설팅 영역을 분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검토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당국이 소극적이어서 아직까지 법이 처리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올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심사할 때 금융감독당국에서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밝혀주시겠습니까? 저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좀 말씀을 올리도록 아니 국회 법안이 계류 중게 2년이 됐는데 내용도 파악을 못했습니까? 예, 그 부분은 금융위원회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현대증권이 지금 매각이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하고 있죠. 예, 그 딜에 대해서 한번 자료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일본계 오릭스에다가 지금 주가 12,0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대증권의 주식 22.56%를 매각하는 것으로 돼 있죠. 예, 그런데 그 오릭스의 PF에 총 현대상선이 2.8억 원을 투자하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6,500억 팔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2.8억은 다시 재투자되니까 실제 돈이 들어온 건 4천억밖에 안 되죠.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좀 전문적이어서 제가 그냥 간단히만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금 여기에 옵션이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3년 안에 팔면 우선 매수 청구권 1년 동안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아시죠? 예, 그 다음에 문제는 5년 뒤에 5년 경과 시에는 콜 옵션이 붙어 있죠. 예, 소위 이런 류의 그 기업 재벌 기업들의 거래에 있어서 파킹 딜이라고 하는 문제가 늘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진성 거래가 아니라 콜 옵션이나 풋백 옵션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지분을 파킹 시켜놨다가 다시 그것을 되사는 형태로 하는 이런 소위 합법을 가장한 진성 거래가 아닌 파킹 딜이 계속 문제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이 거래는 기준 주가 19,000원을 가지고 콜옵션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증권에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19,000원을 기록한 적이 앞으로도 현재 7,500원대의 주가로 보면 5년 안에 19,000원의 주가가 형성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대증권 측, 다시 말해 현대상선은 5년 안에 반드시 이 콜옵션을 통해서 이 주식을 되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성거래입니까? 명백히 파킹딜이죠. 파킹딜이 뭔지 아시죠?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현대그룹의 경우에 지금 산업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해서 구조조정 압박이 있으니까 엄청난 부채 비율로 인해서 지금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데 현대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그룹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너무나 필수적이기 때문에 파는 모양새만 취하고 파킹딜을 형태로 현대증권을 실제로는 팔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건 명백히 콜옵션을 통해서 파킹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감원에서도 이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이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감원에서 이걸 쥐고 굉장히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이건 명백히 파킹 딜이고요. 이런 딜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대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가십시오. 이게 전문적인 옵션 딜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모른다고 해서 대충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뭐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증선이나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식 의원님.
예, 그 조현준 증인의 불출석과 관련해서요. 어느 쪽에서 그 증인 요청을 했던 간에 국회 원칙에서 놓고 보면 조현준 증인의 그 불출석 사유서 어제 제출이 됐는데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원들이 어떤 문제를 질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예단을 했고 재판과 관련된 사안이 있으면 본인이 그 점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재판과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의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재판을 핑계로 해서 의도적으로 국감 증인을 회피한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그 새누리당 김용태 간사와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조속히 이건 검토를 해서 종합국감 때 재소환하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를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 금감원장님, 예.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도된 내용 중에 새롭게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 검찰 수사 문제와는 별개로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문제는 꼭 분식회계하고 바로 연결되는데 그 비자금 분식회계 문제와 관련해서 금감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점에 대해서 불법이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일단 그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금감원 차원에서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문제와 관련해서 조사할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 내부적으로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종합국감 때까지 그 점에 대해서는 알려주시고 그런 점까지를 고려해서 종합국감 때 증인 재소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바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질의에 앞서서요. 조금 유감 표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그 진은석 원장님 업무 파악이나 보고는 사전에 하셔야지 현장에서 뒤에 넘어오는 보고나 자료 보느라고 의원들 질의를 못 듣는 이런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기관장으로서 업무 파악 능력과도 연동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다음번 종합국감 때는 잃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주인종 증인 마이크 준비해 주세요. 예, 주인. 마이크 됩니까? 예. 예. 경남 기업과 관련해서 대주주의 무상 감자를 삭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출자 전환과 관련해서 원래 2천억 출자 전환하려는 것을 대주주의 지분율을 넘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1,000억으로 출자 전환을 줄이라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게 많았는데요. 주인종 증인에 대해서는 바로 위증 고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검찰이 공소 사실을 통해서 2013년 12월 21일 날 실사 보고서가 나오고 23일 날 주인종 증인이 보고받고 그 점과 관련해서 1월 9일 날 2014년 1월 9일 날 신한은행의 부장이 김진수 국장에게 불려 들어가서 그것을 삭제받도록 요구받고 그리고 나서 1월 13일 날 다시 김진수 국장이 지금 안진 회계법인의 담당자를 불러서 그것을 종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와 검찰 공소장에 있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느냐 여부라고 하는 법리적 판단을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주인종 증인은 공소장과 그다음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관련자들의 진술한 내용을 정면으로 위증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제가 증인 질문을 하지 않고 위증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동애 증인 1월 21일 날 실사보고서 초안을 제출했죠. 답변해 주세요. 잠깐 스톱해 주시고. 마이크 되십니까? 1월 21일. 12월 21일 날 제출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예, 하나만 그래서- 더 묻겠습니다. 예. 2014년 1월 19일 날 김진수 국장에게 불려갔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1월 13일입니다. 1월 13일 날 불려갔습니까? 예. 그래서 뭘 요구받았습니까? 저한테 요구한 거는 워크아웃에 대해서 기본 취지를 설명을 하셨고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서 만들어야 대주주가 됩니다. 요구하고 있는 그 사안, 다시 말해서 무상감자 요구 사안을 삭제해라라고 하는 형태의 그런 내용의 그 압력을 받으셨죠? 저는 그런 내용 들은 기억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내용이 한번 저 지금 화면을 봐주십시오. 지금 원래 실사 보고서에는 무상감자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주주의 무상감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게 삭제됐죠. 예, 왜 누가 삭제하라고 했습니까? 저 부분은 주채권은행과 회사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그걸 빠진 구체적으로 걸로 저걸 전달받았습니다. 삭제하라고 누가 했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채권은행이 신한은행으로부터 지시받은 거죠? 예. 자, 그 누가 지시했습니까? 신한은행에 누가 지시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전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증인 채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인정 증인은 위증을 했기 때문에 당시 책임자였던 신한금융주주의 한동호 회장을 증인 소환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이전과 관련해서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자에 대해서도 증인 소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흥석 원장님. 예. 자, 검찰의 공소 사실과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김진수 국장이 독단적으로 자기의 승진을 위해서 채권은행과 안진회계법인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대주주에게 유리하도록 이 워크아웃 계획안을 변경했다라고 합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공소장에 그렇게 돼 있는 거로 들었습니다. 진흥석 원장님을 포함해서 1900명의 금감원 직원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런 일이 일개 국장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최소연 원장이 그 당시에 부원장으로 있을 때나 원장으로 있을 때나 이런 정도 규모의 워크아웃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언급을 했는지 제가 잘 읽어드릴까요? 이런 워크아웃 과정에 있는 기업이 일개 국장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금감원 직원들 190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믿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본인을 믿으세요? 지금 진흥석 원장이 지휘하는 이 조직에서 일개 국장이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채권단이 반대하는 일을 특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조직입니까, 금감원이? 말씀해 보세요. 글쎄요, 결과적으로 이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언급하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 아마 제가 금융감독원 직원들도 다 압니다만 단 한 명도 안 믿죠. 그래서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그 모 씨는 그 대가로 금융연수원 원장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서 무너지면 최소연 원장이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로 부상할 수밖에 없고 그 최소연 원장의 정치적 배후가 수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김진수 국장선에서 입을 막고 있는 거죠. 이 진실을 채권은행도 금융감독원 직원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 현행 기초법상의 워크아웃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그 워크아웃 제도 하에서 금융감독원의 간부들이 시장의 원리나 채권단의 의사와 상관없이 관치를 통해서 특정한 기업주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기초법상의 워크아웃 제도입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올해 연말에 종료되는 기초법은 영구히 폐지하고 통합도처법상의 법원에 의한 회생 절차 제도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존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대우조선 해양과 관련해서 분식회계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그 박희춘 회계 담당 부원장 앞으로 좀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스톱 시켜주시고요. 네, 회계 전문 심의위원 박희춘입니다. 이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요. 이 손실을 언제 반영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미리 반영할 수도 있고 손실이 확정되는 시점에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대우조선 해양 문제를 분식회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분식회계의 기준을 그러니까 부실을 언제 반영하느냐라고 하는 손실 반영 시점에 대해서 약간의 여유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진회계법이 그 외감이었는데
작은 규모는 몰라도 회사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은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래서 특기 사항으로 좀 기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하게 돼 아니 작년도 국감 때 그 감사 보고서에서 지금 작년도 이후에 감사 보고가 채택되고 불과 한 6개월 만에 3조 원의 추가 부실이 발생했습니다. 확인됐죠, 그죠? 예, 그거는 자, 제 얘기를 반기부, 들어보세요. 네. 그런 점에서 조 단위 이상의 부실이 예견될 수 있다. 제가 안전회계법이 불렀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상은 됐으나 그 부실 규모가 얼마일지에 대해서 단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단정하지 못해도 1조 이상의 추가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견했다면 그것은 감사 보고서에 기재해야 될 사안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지했다면. 그건 한번 저희들이 소명을 들어봐야지만 알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일반적으로 예, 회사의 1조 이상의 부실이 발견될 것이 예상되는 마무리하세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 보통 보면 이제 우발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대우조선해양경영진이나 회계감리를 담당했던 외관법인이었던 안진회계법인이 작년에 이 대규모 부실을 인지할 수 있었느냐 여부에 따라서는 회계법인의 법적 책임 문제와 분식회계 문제가 그런 점에서 갈려지겠죠. 네, 자, 이 점이 금융감독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문제와 관련해서 조사해야 될 사안입니다. 원장님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예, 그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산업은행에 지금 특별감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특별감리를 들어가서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라면 최소한 올해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사신 분들, 다시 말해서 작년에 대우조선해양은 다른 조선해양사에 비해서 적자를 보지 않고 흑자가 났다는 감사보고서, 그러니까 그런 발표와 그것을 적정하다고 했던 감사보고서를 믿고 올해 상반기에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샀다가 이번에 3조 원 부실이 반영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이 주주들은 적어도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진과 회계법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있죠? 원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뭐 아직은 따져봐야 될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저로서는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미 집단 소송이 걸려 있고요. 이것이 작년도에 회계법인과 경영진에 의해서 지금의 부실이 예측 가능한 것이라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손해배상 소송은 성립되고 대규모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사는 국감 때 대우조선해양과 관련 회계법인을 놓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전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말씀의 취지는 유념해서 그 저희들이 감리 업무 그 결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님, 예. 어제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자신의 삼성생명의 자산은 고객 자산이죠. 예. 보험금을 내. 그 고객 자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맡겨놓은 자산운용사에게 그걸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문제와 관련해서 제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 금융위원장님이 그걸 조사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조사는 금융감독원에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 금융감독원에서 조속히 조사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상황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만약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금융위원장께서도 부적절한 일이고 조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로 확인된다면 조치하시겠죠? 예, 상황 파악에서 뭐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거나 하면 당연히 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자본시장법 244조에 따르면은 자산운영업을 하는 자는 이 고객 자산에 대해서 선관주의 의무,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지요. 예,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도록 돼 있지요. 예, 아니, 금융감독원장님 이런 정도는 그냥 기본 파악하셔야죠. 그걸 예, 아니 뒤에서 메모를 받으십니까? 자, 그랬을 때 메모를 줬습니다. 삼성생명의 예, 그 압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산운용사들이 손실이 날 걸 뻔히 알면서도 찬성 투표를 했다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거지요.
그렇죠?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따라서 찬성 투표를 했다면 그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삼성생명 합병이 처음 불거졌을 때 반대 내지 유보, 우려 표명을 했던 기관들이 전부 다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아, 그건 아시죠? 예. 자, 그 과정에 대해서 조사해서 이 성관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해야 되겠죠. 예. 자, 세 번째로요. 이게 제가 그 소액주주 운동을 하면서 20년 동안 이른바 프락시 그 의결권 대리행사 대결 행위도 해봤고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만 이번 주총회에서 삼성 측은 이 합병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 주주명부를 직원들에게 주고 주주들을 심지어 찾아가서 찬성의 의결권 위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주총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직원들이 주주명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상법상, 증권 그다음에 자본시장법상 주주가 주주명부 열람 신청을 해서 해야 되고요. 프락시를 하기 위해서도 역시나 주주로서 자격을 증빙해서 그것을 위해서 주주명부 교부를 회사에다 요청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정식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이 주주명부를 직원들에게 다 나눠주고 집에까지 찾아가서 찬성에 위임해달라 하는 행위가 법률적으로 이 절차상 정당합니까? 안 합니까? 그 이 문제는 그 직원을 했다는 문제 자체는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아마 법인의 동일체로서 아마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아마 개인정보 사용 문제에 대해서 주주명부의 교부 행위에 대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개인정보 자, 그렇기 남용 때문에 문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조사가 필요하겠죠. 예, 이 부분은 삼성물산 직원 전체에게 이 주주명부가 교부되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개인정보 집주소까지를 이용해서 집에 찾아가고 하는 행위가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겠죠. 이게 소관부처가 이제 안행부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아니요. 예, 논의해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주명부 교부와 관련해서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주주가 주주명부 교부 신청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주주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주주명부를 교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을 내요. 제가 그 주주명부를 교부받지 못해서 소송해서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액주주로서. 그 규정이 있어요. 그거는 안행부 규정이 아니고 프락시를 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저희가 법리적으로 좀 더 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거를 위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네. 조사해야 되겠죠. 예, 법리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직원들을 동원한 행위 그 범위에 대해서 조사해야만 그것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예, 뭐 지금 제기하신 문제를 조사해야만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더 심각한 건요. 삼성물산의 직원만이 아니고 계열사 직원이 동원됐다면 이건 더욱더 심각한 겁니다. 회사는 경영자로서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기 위해서 위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법률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영자로서의 행위와 관련돼서 직원들이 일부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IR 등에 관련된 직원들이나 일부 직원들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앞서 삼성물산의 케이스는 그게 아니고 전 직원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짚어봐야 되고 실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삼성물산 직원이 아닌 직원들이 동원됐다면 이거는 명백히 위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물산 주주들에 대한 소위 방문 설득 과정, 그 다음에 의결권 대리 행사에 대한 위임 과정에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파악이 되어야만 그게 위법한 범위인지 주의 조치를 할 정도인지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겠죠. 예, 그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한번 저희들이 그 법리적으로나 뭐 가능한 사실관계 파악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 사실관계를 파악하셔서 그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까지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 금감원장님, 네. 그 올해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서 그 상위 대부업체는 이제 금융감독원의 그 감독 대상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저 자료를 한번 화면을 봐주십시오. 제가 대부업체의 신용 등급별 평균 승인율하고 가중 평균 금리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승인율에 있어서 7등급까지 거의 의미 있는 차이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1등급의 가중 평균 금리가 35.5%인데 10등급이 32.2%입니다. 다시 말해서 1등급 신용등급자에게 10등급보다 높은 가중평균 금리를 물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부업자들에게는 이 신용등급이라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냥 금리를 매기는 겁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권한이 없었습니다만 금융감독원이 이제 대부업체를 감독하게 됐기 때문에 특히 이 상위 10대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차지하는 시장 포션이 거의 90%니까 이런 그 소위 신용 등급과 연동된 이 그 대출 금리와 관련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적절히 좀 행정 지도를 하셔야 되겠죠?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속히 왜냐하면 예. 이것으로 인해서 받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점은 모든 일에 우선해서 시급하게 파악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축은행을 한번 그 다음 자료를 한번 봐봐 주십시오. 저축은행들이 평균적으로 28.6%인데 특히 대부업 계열, 대부업체한테 저축은행 2개를 팔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대부업체들이 뭐라고 그 운영 계획을 세웠습니까? 15%에서 20%의 중금리 상품으로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죠. 예, 그랬던 걸로. 예, 듣고 그런데 지금 실상을 보니까요. 실제로는 평균 29.2%의 평균 금리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1등급조차 20% 이상의 지금 고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융감독당국에서 일본계 이 대부업체들에게 고리대금업으로 돈 버는 사람들에게 국민의 돈이 들어간 저축은행을 매각하는 것에 대한 비난 때문에 대부업을 향후 몇 년 뒤에 문 닫게 하고 중금리 상품을 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걸 명분을 세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명분대로 하지 않고 본인들이 약속한 걸 이렇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 인하나 이런 건 제가 다음번에 종감 때 어제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종감 때 그 대부업법 개정 문제는 금감원 사안이 아니어서 오늘 그 질의가 아니고 감독당국으로서 대부업체의 행태나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감독 행정상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도 이제 그런 문제를 유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부업에서 이제 저축은행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전환된 고객들이 일부 있는 거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오히려 한 5%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을 거고 아마 그게 하위 등급에 또 집중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업에 대한 고금리 규제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 어떤 대출금리 차등화, 문제 제기하셨던 중금리 대출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통해서 그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 부분도요. 아까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조사해서 조치하시겠다, 행정 조치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예, 이 부분도 지금 저축은행과 관련해서 특히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마치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을 대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실태 조사는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효과가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하는데 그건 일부- 저도 전수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일부 모릅니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급하게 조사해서 적절하게 영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야 되겠죠? 예, 아까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신용대출 5.7조 원 이게 고금리 대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도 해오고 경영진 면담 통해서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어떤 레피테이션이나 지속 가능성 문제까지도 염두에 두고 업계 스스로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의원님이 제기하시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더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질의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답변이 길으셔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작년이죠. 동양 사태 났을 때 소위 그 동양그룹과 관련된 계열사들이
한 달 만에 신용등급을 5단계 낮추는 것과 관련해서 기업 신용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적정성 여부가 문제가 돼서 그걸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당시 금감원장, 금융위원장 다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까지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제가 오늘 또 제기하고자 하는 건 그 기업 신용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은행, 제2금융권 다 지금 조사를 해놓고 있고 뒤에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개인 기업인 말고요.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가 객관적이고 적정하냐. 사실 이 신용등급을 갖고 가상금리도 물리고 또 업계의 어떤 금리 구조 같은 것들이 다 이걸 베이스로 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베이스가 되는 이 개인 신용등급 판정, 그 기준, 죄송합니다.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이 지금 금융산업 인프라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용등급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과거 예전에 신한은행에서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을 깎았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학력 고졸이라는 이유로 신용등급을 깎은 바가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그런 요소들이 다 신용등급에 반영되고 있고요. 신용회사, CB사에 있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한번 이제 금융감독당국에서 이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에 대한 신용평가와 등급 레이팅이 정말 적절하고 객관적인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종합점검을 할 필요가 됐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이 인식하고 계신가 하고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저희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편 방안을 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그 종합적인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합과제 보고를 해주시고 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그 신용평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재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계획 같은 것을 종감 때까지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정리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앞서 우리 진웅석 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 신용등급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그 재편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충분히 검토하시되 그러나 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 의사를 밝혀주신 부분은 우리 금융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결과는 물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앞서 얘기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얘기만 좀 더 드리게요. 화면 잠깐만 원장님. 예. 의원이 질의할 때는 잠깐 좀 스톱시켜. 아니요, 잠깐 그게 아니고요. 개인 신용 평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조만간 발표를 발표하는 건 아니고 예, 검토하신다는 얘기로 아니 발표하려고 한다는 예.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네. 예, 수석본장하고 잠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의원이 질의를 할 때는 질의를 들으셔야지. 예, 죄송합니다. 질의 도중에 그러시면은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의원들이 질의해놓고 못 들었다고 다시 질의하는. 예, 죄송합니다. 그 대부업계 저축은행과 관련해서 한번 화면을 봐봐 주세요. 그 OK하고 웰컴의 경우에는요. 지금 가계 신용 대출이 무려 1,159%가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이 수치가 엄청난데 특히 그다음 잘 보아 주시면 OK 저축은행의 경우에는요. 가계 신용 대출이 인수 전에 38억이었는데요. 이게 인수 후에 7,188억으로 무려 18,815%가 증가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다시 강조드리냐면 이거는요. 사실은 대부업 접고 저축은행 하겠다 그러면서 사실상 대부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대부업 하고 있던 걸 그대로 저축은행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20% 후반대의 고금리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예. 점에서 이 두 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시간이 참 질의할 게 많은데 다른 의원님들 사정 고려해서 제가 짧게 확인해야 될 것들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요. 정말로 재벌이나 권력 앞에 얼마나 취약한지 제가 첫 번째로요. 성진지오텍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산업은행과 이 미래에셋과 관련된 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금융감독원의 특수은행 담당국에서 온 자료가 답변이 뭐냐? 6월 3일 날 산업은행을 압수수색을 해가는 바람에 산업은행 자료가 모조리 다 검찰 가서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답변서입니다. 제가 언제 질의했습니까? 성진지주택 관련해서 4월 달에 했습니다.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6월 달에 가서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자료를 다 가져가서 우리는 조사할 수 없습니다. 조사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제가 받은 답변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문제 지적이 됐고 그 뒤에 지금 정주장 회장이 4번 소환돼서 검찰이 수사하는 상황에서 사는에 대해서 금융감독당국이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조사하라 했더니 2달 동안 놀고 있다가 검찰에서 압수수색해서 자료를 가져가는 바람에 없다. 이게 답변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미래에셋에서 답변서를 가져왔는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자산운용검사국에서요. 기가 막힙니다. 자, 진정도한테 씨에게는 16,000원에 팔았는데 미래에셋이 11,000원에 팔았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미래에셋이 하는 얘기는 16,000원짜리 진정도 지분은 경영권이 있는 지분이고 우리 거는 경영권이 없는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왜? 진정도 지분은 14%고 미래에셋이 갖고 있는 지분은 26%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는 뭐냐? 우리는 26%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지만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사는 사람이 26%를 가져오면 경영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세상의 M&A 시장에서 듣도 보도 못한 궤변을 금융감독원에서 미래에셋 얘기 문제 없습니다. 이러고 답변을 했어요.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25% 이상 지분 갖고 경영권 행사하는데 몇 군데나 돼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삼성 내 지분이 몇 %나 됩니까? 아니 미래에셋이야 당연히 자산운용사한테 경영권을 안 갖고 있지요. 내가 경영권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26% 지분이 경영권 없는 지분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진정도 지분 없어도 미래에셋 지분만 가져도 경영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경제관련해서 얘기해 보세요. 진정도 지분 없으면 포스코가 경영권 지분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26%면 같지요. 이걸 답변이라고 합니까? 자, 아까 효성건이요. 올해 1월 달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효성이 해임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정밀 감리를 해서라도 이행하게 만들겠다. 답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 공시문서 갖다 드려요? 1월 말씀하신 겁니까? 아마 작년 국감 때 그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그래서 정밀 감리했습니까? 예. 아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항고와 재항고를 해왔습니다. 소송은 소송이고요. 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금융감독당국에서 감리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회에다가 그렇게 답변을 해놓고 안 하고 있어요. 왜죠? 도대체 아까 그 두 증인, 주인종 증인이 왜 검찰 가서 다 진술하고 확인한 거를 이 자리에서 왜 위증했을까요? 금융감독원의 고위 간부의 비리를 이 자리에서 인정했을 때 신한이 받을 보복을 두려워해서 하는 거죠. 조직적 보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금융권의 각중의 금융감독원의 실상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 권력과 재벌 앞에서는 왜 이렇게 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 성진 지오텍 문제는 6월 국회 때 의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금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검사가 그 어떤 가능한 상황이 되면 저희들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을 그 검토해서 이제 검사를 하겠다는 그 검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 그 입장은 지금 변함이 없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효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저희들이 그 제재 어떤 신뢰성이나 뭐 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주인종 건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아직 뭐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다만 그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금감원은 뭐 지금까지 아직 부족한 면은 많고 뭐 여러 가지 질책받을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아니 원장님, 성진지오텍에 대한 제가 지난 4월달 지적이나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신다는 분이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보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보고한 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셨습니까? 저한테 이제 내용 보고는 한 바가 있는데 의원님께 그 자료를 갖다 드린 건지 제가 아직 몰랐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를 통해서요, 이 성진지옥택 거래와 관련해서 정준양 회장 그 뒤에 정치권의 MB 정권의 실세 등등의 작용에 의해서 이것이 부적절한 거래였음이 사법적으로 처벌된다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보고한 검사국 직원들 다 징계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검찰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결과가 확인되면 미래에셋에 아무 잘못이 없고 산업은행에 조사를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직원들 그냥 두면 됩니까? 의원님, 그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이 그 얘기할 수 있는 그냥 선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스탠스를 또 다시 정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보고한 건 뭐냐? 문제 없다예요. 이런 상황이라가 아니라 미래에셋에 문제가 없다. 이게 보고입니다. 자, 우리 저 검찰 결과 조사 나오는. 예, 그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저한테 좀 자료를 준 거는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 재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뭐 검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제 가져왔는데 그 아마 의원님께 보내드린 자료는 조금 뉘앙스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그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